7나노, 5나노, 그쵸. 숫자가 작아질수록 더 좋은, 더 강력한 반도체였죠. 마치 같은 크기 창고에 더 작고 효율적인 상자를 더 많이 쌓는 거랑 비슷했다고 할까요? 네. 근데 이제 2나노, 심지어 1나노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이게 명백한 물리적 한계에 딱 부딪히기 시작한 겁니다. 트랜지스터 사이 간격이 너무 좁아지니까요. 원자 몇 개 수준으로요. 그러다 보니 바로 옆 회로에서 흐르는 전기가 서로 막 간섭하는 현상. 그러니까 뭐 자기장 간섭이나 심지어 원자 수준의 양자 터널링 같은 아주 미시적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뭐 플러스 신호랑 마이너스 신호가 뒤섞여서 데이터 오류율이 높아지고 또 좁은 공간에 전류가 확 몰리니까 열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나고요. 결국 예전처럼 뭐 18개월에서 24개월마다 트랜지스터 집적도를 2배씩 늘리면서 성능을 막 기하급수적으로 향상시키던 그 무어의 법칙 있잖아요. 그게 더 이상 통하기 좀 어렵게 된 겁니다. 성능 개선의 기울기가 눈에 띄게 확 완만해지기 시작한 거죠. 아, 바로 여기서 이제 생각의 전환이 필요했던 거군요. 칩 자체를 더 작게 만드는 게 점점 어려워지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을 테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따로 또 가치 전략입니다. 개별 칩을 극한까지 미세화하는 대신에요.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여러 개의 칩, 예를 들면 연산 담당하는 CPU, 그래픽 처리하는 GPU, 또 데이터 저장하는 메모리, 뭐 HBM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을 하나의 판 위에 아주 가깝게 배치하거나 심지어 쌓아 올려서요. 마치 원래부터 하나의 거대한 칩이었던 것처럼 작동하게 만들자는 거죠. 이걸 이제 이종 집적, 영어로는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고 좀 더 포괄적으로는 첨단 패키징, 애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래서 요즘 그 AI 가속기 같은 고성능 칩 모듈 사진 보면 예전 칩이랑 비교도 안 되게 크기가 커진 거군요. 손바닥만한 기판 위에 여러 개 칩 다이가 그냥 빼곡하게 올라가 있는 모습, 그런 걸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보통 기판 하나에 칩 하나가 딱 실장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제는 AI 연산처럼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수십 개, 나아가서는 수백 개의 칩렛, 그러니까 작은 개별 칩 조각들을 하나의 거대한 기판, 즉 하나의 모듈 안에 통합하는 게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 온 패키지 또는 더 큰 규모의 통합을 의미하는 현상이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과거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겨졌던, 심지어 외주를 주는 경우도 많았던 그 후공정, 즉 패키징 단계가 이제는 칩 회로를 직접 그리는 전공정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반도체 산업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그런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에요. 이 첨단 패키징 경쟁에서 그럼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낸 건 역시 대만의 TSMC였군요. 2010년대 초반부터 코어스라는 이름의 2.5D 패키징 기술을 선보였죠. 이게 정확히 어떤 방식이었나요? 2.5D 패키징은요. 쉽게 말하면 CPU나 GPU 같은 로직 칩이랑 HBM 같은 메모리 칩 있잖아요. 그 고대역폭 메모리요. 데이터를 엄청 빠르게 주고받는 특수 D램이죠. 이런 칩들을 인터포저라는 중간 기판 위에 나란히 배치해서 서로 아주 가깝게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기존에는 메인보드 위에서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던 이 칩들을 거의 뭐 한 몸처럼 붙여놓으니까 데이터가 오가는 경로가 극단적으로 짧아지고 병목 현상이 줄어들어서 시스템 전체 성능, 특히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처리 속도가 획기적으로 향상된 거죠. TSMC가 이 기술을 정말 발빠르게 상용화하면서 엔비디아 같은 큰 고객사들을 확보했고 그 결과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크게 벌이면서 독주 체제를 굳히는 아주 결정적인 발편을 마련했습니다. 2.5D가 옆으로 칩을 배치하는 거라면 그 다음 단계는 역시 위로 쌓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3D 패키징입니다. 이건 2.5D처럼 인터포저 위에 나란히 놓는 걸 넘어서요. 아예 치 위에 다른 칩을 수직으로 직접 쌓아 올리는 방식이죠. 마치 아파트를 여러 층으로 짓는 것처럼요. 공간 효율을 극대화하고 칩 간의 거리를 더욱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와, 정말 칩 위에 칩을 쌓는 반도체 아파트를 짓는 거네요. 공간 효율은 확실하겠어요. 이거 관련해서 성공 사례도 있나요? 올려서 게이밍 성능을 극적으로 향상시킨 제품 있잖아요. 라이젠 7780X3D 같은 거요. 그게 대표적입니다. 이 3D V캐시 기술 덕분에 AMD가 한때 인텔에게 밀렸던 고성능 게이밍 CPU 시장에서 다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했죠. 근데 이게 그 아파트 층간소음 잡는 거랑 비슷하게요. 칩을 쌓아 올릴 때 발생하는 각 층간의 엄청난 열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빼낼 것인가, 그리고 층간의 전기적 신호 간섭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이게 3D 패키징의 핵심 기술 과제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어려워요.
아, 그렇군요. 애플도 차세대 M 시리즈 칩에 이 3D 패키징 기술 도입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삼성전자 역시 가만히 있지는 않았군요. IBM의 고성능 컴퓨팅 칩에 3D 패키징을 적용해서 납품하기 시작했고, 특히 테슬라가 자체 개발하는 차세대 AI 칩, 그 도조 프로젝트요. 여기에 첨단 패키징 기술 공급을 목표로 삼으면서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든 모습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삼성전자의 중요한 전략적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TSMC가 코어S라는 2.5D 기술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을 때 삼성은 이걸 따라가기보다는 좀 더 미래 기술이라고 판단한 PLP 패키징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를 했어요. PLP라면 그 동그란 실리콘 웨이퍼가 아니라 커다란 사각형 패널 위에서 패키징을 진행하는 방식이죠. 맞아요. 마치 디스플레이 패널 만들듯이요. 네, 맞습니다. 웨이퍼는 둥글기 때문에 가장자리 부분이 좀 버려지는데 사각형 패널을 사용하면 이 버려지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한 번에 훨씬 많은 칩을 패키징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아주 야심찬 접근이었죠. 삼성의 잘하는 그 초격차 전략, 그러니까 경쟁사가 따라오기 힘든 차세대 기술로 시장 판도를 바꾸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땠나요? 이게 TSMC를 뛰어넘는 신의 한 수가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 PLP 기술이 초기 개발 단계에서 수율, 즉 양품 비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패널 변적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전체 패널에 걸쳐서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고 불량률을 낮추는 게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거죠. 결국 시장에서는 TSMC의 2.5D 기술이 대세로 굳어졌고 PLP에 집중했던 삼성은 그 사이에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에서 TSMC에게 크게 뒤처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심지어 어렵게 개발한 PLP 기술은 수율 문제 때문에 초기에 스마트폰 AP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에는 적용하지 못하고 갤럭시 워치 같은 웨어러블 기기의 작은 칩에만 좀 제한적으로 사용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그 초격차 전략이 통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하는군요. 네, 결과적으로는 당시로서는 좀 아쉬운 선택 중 하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반전 포인트가 있어요. 이 실패 덕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삼성이 PLP라는 미래 기술 카드, 특히 잠시 후에 자세히 다룰 유리 기판과 만났을 때 엄청난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이 카드를 현재로서는 누구보다 강력하게 쥐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패배가 미래의 결정적 승리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기술 발전의 아이러니가 여기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PLP 기술이 최근 다시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거든요. 오, 이거 흥미로운데요. 실패한 기술인 줄 알았는데 부활의 조짐이 보인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듣기로 하고요. 요즘 AI 이야기를 정말 빼놓을 수가 없죠.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이 신제품 발표회 때마다 들고 나오는 최신 AI 칩, 예를 들어 블랙웰 같은 거 보면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사람 팔뚝만 하잖아요. 그만큼 AI 연산에 필요한 성능 요구치가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현재 AI, 특히 거대 언어 모델, LLM 같은 최첨단 AI를 학습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칩 하나를 잘 만드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AI 칩 모듈 안에 수백 개의 고성능 GPU 코어와 HBM 같은 초고속 메모리 칩들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적하느냐, 이게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료에도 언급됐듯이 테슬라는 차세대 자율주행 및 AI 학습용 칩인 도조3에 무려 512개의 자체 개발 칩렛을 하나의 거대한 패키지 안에 탑재할 계획이라고 하죠. 512개요?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네요.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요. 이제 AI 반도체 경쟁의 주 전장이 2나노냐 1나노냐 하는 그런 미세공정 경쟁을 넘어서서 이 수백 개의 칩렛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메가 패키지로 묶어낼 수 있느냐는 첨단 패키징 기술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미세공정도 여전히 중요하긴 하지만요. 이제는 패키징 기술이 AI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병목 지점이자 차별화 포인트가 된 겁니다. 나노 경쟁 시대에서 패키징 경쟁 시대로의 전환이 본격화된 거죠. 그렇다면 이 초대형 패키징 경쟁에서는 현재 누가 앞서 나가고 있나요? 여전히 TSMC가 2.5D 기술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건가요? TSMC도 당연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존 CoreOS 기술을 확장한 CoreOS-L이나 CoreOS-R 같은 기술을 통해서 패키지 크기를 계속 키우고 있고요. 최근에는 SWX
시스템 on Wafer Expansion라는 이름의 초대형 2.5D 패키징 기술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이 기술은 최대 16개의 고성능 컴퓨팅 칩과 무려 80개의 HBM을 하나의 패키지에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최신 엔비디아 칩의 HBM이 8개에서 최대 16개 정도 들어가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규모의 확장인 거죠. 와, TSMC 기술력은 정말 대단하군요. 그런데 TSMC가 저렇게 앞서 나가는데 과거 PLP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삼성이 이 초대형 패키징 경쟁에서는 어떤 다른 전략이나 기술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할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 PLP 기술, 여기서 다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삼성전자는 여기서 과거의 PLP 기술을 더욱 발전시킨 SOP 또는 FOPLP, Fan-out Panel Level 패키지라는 기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TSMC의 코어스처럼 실리콘 인터포저 같은 비싼 중간기판을 사용하지 않고요. 아주 큰 사각형 패널, 예를 들어 가로 세로 40cm 곱하기 50cm 이상 되는 그런 패널 위에 여러 종류의 반도체 치브렛들을 직접 배치하고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TSMC의 초대형 2.5D 패키징도 한 변의 길이가 240mm, 그러니까 24cm를 넘어가면 웨이퍼 크기 제약 때문에 양산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삼성의 PLP 기본 기술은 이론적으로 40cm, 50cm를 넘어 훨씬 더 거대한 AI 반도체 패키지를 비용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성이 AI 반도체 시장에서 TSMC를 추격하고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비장의 무기로 부상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와, 40, 50cm 크기의 단일 반도체 패키지라니 정말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그런데 이렇게 패키지가 점점 커지다 보면 기존의 방식으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패키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존에 주로 사용하던 플라스틱 기반의 유기 소재, 올게닉 서브스트레이트 기판으로는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휨, 영어로는 워피지 현상입니다. 패키지 면적이 넓어질수록 제조 공정 중이나 실제 사용 중에 발생하는 열 때문에 기판이 미세하게 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판 위에 올라간 수많은 미세 회로나 칩 연결 부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유기 기판은 표면이 상대적으로 거칠어서 앞으로 요구될 더욱 미세한 회로 배선을 구현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요. 열에 약하다는 단점도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유리기판이군요. 여기서 또 한 번의 게임 체인저가 등장하는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유리니까 훨씬 단단해서 대면적에서도 휘어짐이 거의 없고요. 열에도 강합니다. 그러니까 고성능 칩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열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방출할 수 있게 해주죠. 무엇보다 표면이 아주 매끄럽고 평탄해서 플라스틱 기판보다 훨씬 더 미세하고 정밀한 회로 배선을 새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리는 대형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기술을 응용하면 매우 큰 크기로 제작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40cm, 50cm급의 초대형 패키징을 현실화하는데 거의 필수적인 소재라고 할 수 있죠. 장점은 확실해 보이는데 물론 유리라는 완전히 새로운 소재를 수십 년간 안정화된 반도체 공정에 도입하는 게 쉽진 않겠죠. 초기 비용이나 기술적인 허들, 예를 들어 수율 문제 같은 어려움이 분명히 따를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유리는 또 깨지기 쉽다는 특성도 있고요. 기존 공정 장비와의 호환성 문제, 새로운 재료 가공 기술 개발 등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비용도 상당히 비쌀 것이고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는 데도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업계에서는 대략 2020년대 후반쯤에는 통신용 반도체나 일부 고성능 컴퓨팅 분야에 먼저 적용되기 시작해서 2030년경에는 AI 반도체 분야에서도 본격적으로 유리기판이 주력 소재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량 생산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다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초대형 AI 반도체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까 잠시 미뤄뒀던 삼성의 PLP 기술 이야기가 다시 한번 중요하게 연결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투자해온 PLP 기술, 즉 사각형 패널 기반의 대면적 패키징 기술은 바로 이 유리기판과 만났을 때 진정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PLP의 본질적인 장점인 사각형 패널을 이용한 높은 생산 효율성과 유리기판의 장점인 초대형화 가능성 및 우수한 물성이 결합되는 것이죠. 만약 삼성전자가 이 두 가지 핵심 기술, 즉 PLP 공정 기술과 유리기판 양산 기술
모두에서 경쟁사보다 앞서 나갈 수 있다면 이건 차세대 AI 반도체 패키징 시장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TSMC를 추격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삼성이 과연 이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앞으로 몇 년간 반도체 업계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와, 정말 흥미진진한 기술 경쟁 구도가 펼쳐지고 있군요. 그런데 이런 첨단 패키징과 유리 기판 같은 차세대 기술의 발전은 삼성이나 TSMC 같은 거대 기업들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쵸? 그 뒤에는 소재나 장비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수많은 협력사, 즉 탄탄한 생태계가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요. 물론입니다. 기술 혁신은 언제나 생태계 전체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죠. 예를 들어 자료에 언급된 국내 기업 나인테크 같은 곳은 유리 기판 생산에 필수적인 습식 공정, 예를 들어 유리 표면을 세정하거나 식각하는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유리의 미세한 구멍, 위아를 뚫고 그 안에 전기가 통하도록 구리를 채워 넣는 핵심적인 도금 기술, 커퍼 플레이팅도 보유하고 있죠. 심지어 유리 기판 내부에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 있잖아요. 전자회로에서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초소형 부품이요. 이런 수동 부품을 직접 삽입하는 기술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리기판 관련해서 실제 납품 실적도 올리면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또 다른 예로는 기가비스라는 회사도 있네요. 이 회사는 단순히 유리 기판의 표면 결함을 검사하는 것을 넘어서 기판 내부에 형성된 아주 미세한 회로 패턴까지 광학 기술로 정밀하게 검사하는 장비를 만든다고요. 더 놀라운 것은 검사 과정에서 만약 회로가 끊어지거나 합선된 미세한 결함을 발견하면 레이저 등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수리, 리페어까지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오토매틱, 옵티컬 리페어 장비를 개발했다는 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SK그룹의 유리기판 자회사인 앱솔릭스 등 주요 기업에 이미 검사 및 수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고요. 이런 숨은 강자들이 있기에 첨단 패키징과 유리 기판이라는 미래 기술이 실험실 단계를 넘어 실제 양산 라인으로 옮겨올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는 반도체 기술 발전의 무게중심이 이제 극한의 미세공정 경쟁에서 여러 칩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통합하느냐는 첨단 패키징 경쟁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대한 흐름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특히 AI 시대를 맞아서 더욱 강력한 성능을 요구하면서 수백 개의 칩을 하나로 묶는 초대형 패키징 기술과 이를 현실화할 핵심 열쇠인 유리 기판 기술이 미래 반도체 산업의 핵심 승부처가 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기술 지형의 변화는 단순히 반도체 성능 개선을 넘어서요. 지난 10여 년간 굳어져 있던 TSMC와 삼성전자 간의 파운드리 경쟁 구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AI 기술 자체의 발전 속도와 우리가 경험하게 될 AI 서비스의 모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 기술의 진화뿐만 아니라 이 기술 변화가 가져올 산업 전체의 지각 변동,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는 기업들의 치열한 전략 싸움을 함께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반도체 칩들이 점점 더 거대해지고 더 많은 칩들이 하나의 패키지 안에서 강력하게 연결되는 이 기술의 발전이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스마트폰, 자동차, 그리고 클라우드 AI 서비스 등 우리의 일상적인 컴퓨팅 환경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바꿔놓을 것이라고 상상하시나요? 단순히 더 빨라진다는 것을 넘어서 어떤 전혀 새로운 경험과 가능성이 우리 앞에 펼쳐질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다가올 미래 기술 사회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도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분석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